2001년 12월 19일 목요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은행 앞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돈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ATM은 텅 비어 있었고 은행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정부가 하루 전날 밤 갑자기 모든 은행 계좌를 동결했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250, 우리 돈으로 약 33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평생 모은 저축이 있어도 집을 팔아 받은 돈이 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냄비를 두들기며 외쳤습니다. 모두 물러나라. 시위는 폭동이 되었고 충돌 속에서 3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단 2주 만에 5명의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월 아르헨티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인 $950억, 약 125조 원의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파산하면 집과 차를 잃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문을 닫고 직원들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국가가 파산하면요? 국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경이 지워지지도 않고 국기가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은 여전히 청와대에 출근하고 공무원들은 여전히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얼마라더라. 빚을 계속 갚고 있다더라. 그런데 정말로 정부가 돈이 바닥나서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와서 정부 건물을 압류할까요? 경매에 넘어갈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국가가 파산했다고 말할 때 정확한 용어는 채무 불이행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빚을 안 갚겠다, 못 갚겠다, 나중에 갚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개인이나 기업 파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법원에 가지 않습니다. 판사 앞에 서지 않습니다. 파산 관제인이 와서 정부 청사의 책상과 의자를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국가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들도 여전히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대통령도 여전히 TV에 나와서 연설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무엇이 무너지는 걸까요? 바로 신뢰입니다. 투자자들과 채권자들이 이 정부는 더 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돈을 빌리기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석유를 수입할 수 없고 의약품을 들여올 수 없고 식량을 사올 수 없습니다. 나라가 서서히 질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2017년 스리랑카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을 보시죠. 스리랑카 정부는 한반토타 항구 건설 자금으로 중국에서 $13억, 약 1조 7천억 원을 빌렸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거대한 항구가 만들어졌고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배가 오지 않았습니다. 항구는 텅 비어 있었고 수익은 거의 없었습니다. 빚을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스리랑카 정부는 중국 국영기업에 그 항구를 99년간 임대했습니다. $11억, 약 1조 4천억 원을 받고 말이죠. 사실상 항구를 넘긴 겁니다. 자국의 항구인데 이제 중국이 통제합니다. 국가의 주권 일부를 담보로 잡힌 셈입니다. 이게 국가 파산의 진짜 얼굴입니다. 나라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신뢰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더 힘들어집니다. 국제사회의 왕따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고 아무도 거래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왜 이런 끔찍한 상황에 빠지는 걸까요? 물론 부패와 무능한 정부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훨씬 더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습니다. 먼저 가장 명백한 이유부터 시작해볼까요?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을 빌리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죠? 빚을 갚지 못하면 채무 불이행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새 공항을 짓습니다. 최첨단 고속철도를 건설합니다. 거대한 댐을 세웁니다. 국민들은 환호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부는 자랑스럽게 리본을 자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자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복리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연 3% 이자로 $100억, 약 13조 원을 빌렸다고 해볼까요? 5년 후면 $115억, 약 15조 원이 됩니다. 별로 안 무서워 보이죠? 그런데 10년이 지나면 약 17조 5천억 원이 됩니다. 20년 후에는요, $180억, 약 23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빚이 거의 2배가 된 겁니다. 레바논이 정확히 이런 함정에 빠졌습니다. 2019년 레바논 정부 지출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예산의 절반이
빚 이자를 갚는 데 들어갔습니다. 절반입니다. 학교 예산은요? 줄어들었습니다. 도로 보수는요? 미뤄졌습니다. 공무원 월급은요? 밀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피터의 주머니를 털어서 폴에게 갚는 상황이 됐습니다. 새로운 빚으로 옛날 빚을 갚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채 함정입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통화 가치 폭락입니다. 여기서 상황이 정말로 악몽으로 변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국 돈으로 빚을 지지 않습니다. 달러로 빚을 집니다. 왜 그럴까요? 국제금융기관들이 달러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달러는 세계 기축 통화니까요. 안전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차입국에게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정부는 자국 돈으로 세금을 거둡니다. 하지만 빚은 달러로 갚아야 합니다. 환율이 안정적이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2018년 터키에서 벌어진 일을 보시죠. 그해 여름 터키 리라화는 달러 대비 가치가 40%나 폭락했습니다. 아침에 1달러가 4리라였는데 저녁에는 7리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터키 정부가 100억 달러, 약 13조 원을 빌렸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400억 리라면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00억 리라가 필요해졌습니다. 300억 리라가 더 필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빚이 75% 늘어났습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달러 부채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국 통화는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는요? 워싱턴의 결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원인이죠. 외부 충격입니다. 전쟁이 터지거나 팬데믹이 덮치거나 주력 수출품 가격이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베네수엘라가 완벽한 사례입니다. 2014년까지만 해도 베네수엘라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석유가 펑펑 쏟아졌고 정부 수입의 95%가 석유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약 13만 원이 넘었습니다. 차베스와 마두로 정부는 돈이 넘쳐났습니다. 무상주택을 지어줬습니다. 식료품 보조금을 퍼부었습니다. 공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재앙이 왔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26달러, 약 3만 4천 원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정부 수입이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약속했던 복지는요? 유지할 수 없습니다. 수입은요? 줄어듭니다. 공무원 월급은요? 밀립니다. 정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뭘 했을까요? 돈을 찍어냈습니다. 마구잡이로 찍어냈습니다. 2016년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율은 254%였습니다. 이미 심각합니다. 2017년에는요, 1087%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3만 60%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침에 빵 한 조각이 1000볼리바르였습니다. 점심에는 1500볼리바가 됐습니다. 저녁에는 2000볼리바르를 넘어섰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요, 3000볼리바르입니다. 사람들은 월급을 받자마자 전부 식료품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내일이면 그 돈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질 테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시작에 불과했어요. 네 번째 원인은 더 어이없습니다. 바로 정치입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정책이 180도 뒤집히는 겁니다. 한 정부는 빚을 지고 다음 정부는 안 갚겠다고 선언합니다. 2008년 에콰도르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그는 국가 부채 중 일부가 불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31억 달러, 약 4조 원 규모였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이전 독재 정권이 받은 부당한 빚이다. 우리는 갚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안 갚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빚을 안 갚는 걸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에콰도르의 신용등급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수년간 국제금융시장에서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누가 에콰도르에 돈을 빌려주고 싶겠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또 안 갚겠다고 할 텐데요. 다섯 번째 원인은 은행 시스템 붕괴입니다. 2001년 아르헨티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90년대 내내 아르헨티나는 1달러를 1페소로 고정하는 페그제를 운영했습니다. 안정적으로 보였고 외국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 옆 나라 브라질의 통화가 폭락했습니다. 갑자기 브라질 제품이 싸졌고 아르헨티나 제품은 비싸졌습니다. 경쟁력을 잃은 겁니다.
정부는 긴축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공무원 월급을 13% 삭감했습니다. 연금을 동결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사람들은 느꼈습니다. 은행이 무너질 것 같다고. 그래서 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달 사이 50억 달러, 약 6조 5천억 원이 은행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정부는 패닉 상태에서 코랄리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은행 계좌를 동결한 겁니다. 일주일에 250페소, 약 250달러, 우리 돈 33만 원만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통장에 있어도 손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시위는 폭동이 됐습니다. 단 2주 만에 5명의 대통령이 갈렸습니다. 2002년 1월 아르헨티나는 950억 달러, 약 25조 원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인구 구조의 역전입니다. 그리스를 보시죠. 2009년 그리스 정부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실제 재정 적자는 GDP의 15.4%입니다. 그동안 3%라고 거짓말을 해왔던 겁니다. 5배를 속인 겁니다. 투자자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리스 국채 금리는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는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2010년 그리스 인구의 19%가 65세 이상이었습니다. 2030년에는 27%가 될 전망입니다. 연금과 의료비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세금을 낼 젊은 노동자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구조적으로 지속 불가능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원의 저주입니다. 석유와 광물이 많으면 부유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지리아를 보세요.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입니다. 하루 200만 배럴 이상 생산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소수 엘리트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2016년 유가 폭락으로 나이지리아 정부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공무원 월급이 몇 달씩 밀렸습니다. 자원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실제로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한 번에 이자 납부를 놓칩니다. 혹은 정부가 잠깐만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신호 하나가 세상을 뒤흔듭니다. 뉴스가 나가자마자 신용평가 기관들이 움직입니다. 무디스, 피치, 스탠다드 앤 푸어스 같은 회사들입니다. 이들은 국가 신용등급을 매깁니다. AAA가 최고 등급입니다. 그런데 채무 불이행 조짐이 보이면요, 등급이 떨어집니다. AAA에서 AA로, 다시 A로, 그리고 BBB로 추락합니다. BBB 밑으로 떨어지면요, 정크 본드입니다. 쓰레기 채권이라는 뜻입니다. 투자 불격 판정을 받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이 뉴스를 보자마자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이 정부는 돈을 못 갚겠구나. 그래서 뭘 할까요? 도망갑니다. 최대한 빨리 도망갑니다. 이걸 캐피털 플라이트, 자본 도피라고 합니다. 국채를 팝니다. 주식을 팝니다. 통화를 팝니다. 그 나라와 관련된 모든 걸 팝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팔려고 하면 누가 살까요? 아무도 안 삽니다. 가격은 폭락합니다. 2018년 아르헨티나 페소는 단 8개월 만에 가치가 절반이 됐습니다. 1달러에 20페소, 우리 돈으로 약 26,000원이었던 게 40페소, 약 52,000원이 된 겁니다. 통화 가치가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품이 미친 듯이 비싸집니다. 석유, 식량, 의약품, 이 모든 걸 달러로 사야 하는데 달러를 사려면 이제 2배의 자국 돈이 필요합니다. 레바논에서는 2019년 1달러에 1,500 레바논 파운드였던 환율이 2020년에 8,000파운드가 됐습니다. 2021년에는 2만 파운드를 넘어섰습니다. 수입품 가격이 10배 이상 뛴 겁니다. 슈퍼마켓 진열대가 텅 비기 시작합니다. 빵이 없습니다. 우유가 없습니다. 계란이 없습니다. 주유소 앞에는 밤새 차가 줄을 섭니다. 병원에는 의약품이 바닥납니다. 수술을 못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시작됩니다. 가격이 매주 오릅니다. 짐바브웨의 경우 2008년 인플레이션율이 연간 89.7스틸리언%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십니까? 89의 7천경%입니다. 아침에 계란 한 판이 1억 짐바브웨 달러였다면 저녁에는 5억이 됐습니다. 정부는 결국 100조 짐바브웨 달러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도 빵 한 덩어리를 살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느낍니다. 저축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계좌가 언제 동결될지 모른다는 걸. 그래서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돈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은행에는 모든 사람에게 줄 돈이 없습니다.
은행은 부분 지급 준비 제도로 운영되니까요. 고객 돈의 10% 정도만 금고에 있고 나머지는 대출해줬거나 투자했습니다. 평소에는 문제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오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요, 모두가 동시에 옵니다. 이게 뱅크런입니다. 2001년 아르헨티나에서는 단 한 달 만에 50억 달러, 약 6조 5천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2022년 스리랑카에서는 사람들이 ATM 앞에서 밤을 샜습니다. 은행들이 대응합니다. 인출 한도를 설정합니다. 하루 100달러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은행은 아예 문을 닫습니다. 어떤 은행은 파산합니다. 그리스에서는 2015년 6월 자본 통제가 시행됐습니다. 하루 60유로, 일주일에 420유로, 약 61만 원만 인출 가능했습니다. 은행이 3주간 문을 닫았습니다. 한 은행이 무너지면 다른 은행들도 위험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찾으려 합니다.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2008년 아이슬란드에서는 3대 은행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이 은행들의 자산이 아이슬란드 GDP의 10배였습니다. 국가 경제보다 은행이 10배 컸던 겁니다. 기업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운영 자금이 바닥납니다. 공장이 문을 닫습니다. 2002년 아르헨티나 실업률은 21.5%를 기록했습니다. 5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빈곤율은 57.5%로 치솟았습니다. 중산층이었던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을 걸 찾았습니다. 가장 큰 피해는 누가 입을까요? 서민들입니다. 정치인들은 여전히 저택에 살고 부자들은 이미 돈을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요, 갈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시위를 합니다. 폭동을 일으킵니다. 2019년 10월 레바논에서는 왓츠앱 통화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발표 하나로 대규모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수십 년간 쌓인 분노였습니다. 정부가 무너졌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국가들은 채무 불이행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소송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경찰이 와서가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채무 지연만으로도 경제 전체를 무너뜨리는 도미노 효과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수년간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여기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길고 고통스럽습니다. 채무 불이행 후에는 정상적인 차입이 불가능합니다. 마치 돈을 한 번도 안 갚은 친구가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빌려줄까요? 국가는 먼저 부채를 구조조정해야 합니다. 채권자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전부는 못 갚겠습니다. 절반만 받아주세요. 이걸 헤어컷이라고 합니다. 2012년 그리스 부채 구조조정에서 민간 채권자들은 1000억 유로, 약 145조 원 이상을 날렸습니다. 평균 53.5% 손실이었습니다. 100유로를 빌려줬는데 46.5유로 돌려받은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IMF가 등장합니다. 국제통화기금은 1944년 설립됐고 현재 약 1조 달러, 약 1300조 원을 운용합니다. 위기에 처한 국가에 긴급 대출을 제공합니다. 2010년 그리스는 1100억 유로, 약 160조 원을 받았습니다. 2018년 아르헨티나는 570억 달러, 약 75조 원을 받았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이 도움은 공짜가 아닙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바로 긴축 정책입니다.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세금을 올려야 합니다. 국유 자산을 팔아야 합니다. 그리스에서는 정부 지출이 20% 삭감됐습니다. 공무원 25만 명이 해고됐습니다. 최저임금이 22% 깎였습니다. 연금이 40%까지 삭감됐습니다. 70세 노인이 월 800유로, 약 116만 원 받던 연금이 480유로, 약 70만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피레우스 항구가 매각됐습니다. 14개 공항이 민간에 넘어갔습니다. 전력회사가 팔렸습니다. 국민들은 이를 싫어합니다. 국가를 팔아넘기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현대판 식민지화처럼 보입니다. 2012년 2월 아테네에서는 시위대가 건물 45채를 불태웠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 문제입니다. 부채를 구조조정해도 투자자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데는 수년이 걸립니다. 국가는 증명해야 합니다. 재정이 안정됐다는 걸, 예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걸, 다시는 채무 불이행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빚쟁이 친구가 나 이제 변했어. 진짜야? 라고 설득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는 해냅니다.
아르헨티나는 1827년 이후 9번이나 채무 불이행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은 2020년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빚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2010년 위기 이후 서서히 회복했습니다. 2022년 투자 등급을 회복했습니다. 12년 만입니다.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우루과이입니다. 2002년 우루과이는 아르헨티나 위기의 여파로 대규모 뱅크런을 겪었습니다. 단 3개월 만에 은행 예금의 45%가 빠져나갔습니다. 통화 가치는 반토막 났습니다. GDP는 11% 감소했습니다. 국가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IMF의 15억 달러, 약 2조 원과 미국의 15억 달러 긴급 지원을 받았습니다.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은행 시스템을 재건했습니다. 재정 규율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우루과이는 남미에서 칠레 다음으로 신용도가 높은 국가가 됐습니다. 보기 드문 성공입니다. 회복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빠르지도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7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짐바브웨는 2000년 채무 불이행 이후 아직도 고립되어 있습니다.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유한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도 파산할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국제대출은 달러로 이뤄집니다. 세계 기축 통화니까요. 즉 미국은 자국 통화로 빚을 집니다. 그리고 미국만이 달러를 찍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미국은 절대 채무 불이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찍으면 되니까요. 이게 미국의 특권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찍으면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달러 가치가 폭락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사실 미국은 채무 불이행 직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2011년과 2023년입니다. 정치인들이 부채 한도 인상을 놓고 싸웠습니다. 미국에는 부채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재밌는 건 계속 한도를 올린다는 겁니다. 1960년 한도는 2,850억 달러, 370조 원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31.4조 달러, 약 4경 1천조 원입니다. 110배 증가했습니다. 2011년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미국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피치도 등급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불이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위험만으로도 평판이 손상됐습니다. 일본은 다른 경우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부채, GDP의 264%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일본 정부 부채는 1경엔 약 9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경 2천조 원입니다. 그런데도 안 무너집니다. 왜일까요? 부채 대부분을 일본 기관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은행이 45%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 은행과 보험사가 35%를 보유합니다. 해외 투자자는 14%만 갖고 있습니다. 내부 거래인 겁니다. 게다가 일본은 수십 년간 디플레이션과 싸워왔습니다. 물가가 안 올랐습니다. 돈을 더 찍어도 인플레이션 위험이 적습니다. 부유한 국가도 채무 불이행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정치나 신뢰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입니다. 결론을 내려볼까요? 국가는 개인이나 기업처럼 파산하지 않습니다. 법원도 없고 압류도 없습니다. 국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 불이행을 하면 그 여파는 개인 파산보다 훨씬 더 참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고갈되는 게 아닙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정부가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믿음을 잃는 순간 투자자들은 도망가고 통화는 폭락하고 수입품 가격은 치솟고 인플레이션은 폭발하고 은행은 무너지고 일자리는 사라집니다. 가장 큰 피해는 서민들이 입습니다. 정치인과 부자들은 이미 돈을 빼돌렸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저축은 휴지 조각이 되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미래는 불확실해집니다. 대부분의 정부가 채무 불이행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소송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경제가 붕괴하고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국가 전체가 위기에 빠집니다. 그리고 회복하는 데는 수년, 때로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과연 여러분의 국가는 안전할까요? 부채는 얼마나 될까요? 정치인들은 책임감 있게 재정을 관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고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